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의 경제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수치체제 개편에 대한 민중의 자구책에서 나타난 농업부터 해서 대외 무역까지의 그 변화 상황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전제를 해가지고요, 나타난 사회의 모습의 변동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390페이지 근대 태동기의 사회사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죠. 일단 바로 앞에, 바로 밑에 신문제 동요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신문제 동요는요, 갑자기 조선후기 때 신문제도가 동요가 된 건 아니고 조선후기 경제구조 변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경제구조의 변동은 경제 문제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뭐에 영향을 줬다? 바로 신문제 변동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제 동요 내용은 18세기 이후에 신문제 동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근세 신문제도 변동에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 근세사회 신문제도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좀 연계 좀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문제 변동은 신문제도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그랬죠. 정치 구조의 변동과 밀접한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구조 변동이란다면은 15세기 훈구파죠, 훈구파. 이 집권 시기에서 16세기 이후에 정권이 바뀌었죠. 살인파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다가 이제 18세기 이후에 붕당 정치가 격화가 됩니다.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한 치료약이 나오죠. 그 치료약을 뭐라고 그랬나요? 탕평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됐나요? 안 됐죠. 그것이 결국 19세기 세도 정치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정치 흐름이었어요. 이거하고 이제 뭘 같이 묶어서 보느냐 하면은 바로 신문제 변동이에요. 신문제도의 조선시대 때 변동 과정이었습니다. 같이 간단 말이에요. 15세기 신문제도는 뭐였나요? 양천 이원제였습니다. 이게 16세기 이후에 가면은 크게 양반과 상민에서 반상제로 바뀌었죠.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할 부분입니다. 18세기 이후에 가면은 신분제도가 어떻게 됐다? 변동이 됐다. 변동된 거지 붕괴가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변동된 내용을 이걸 좀 살펴보려는 겁니다. 또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살펴볼 부분이 향촌 구조에 있었죠. 향촌 구조의 변동하고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세기 향촌 구조는 뭐였었어요? 모여 사는 거였죠. 촌락 공동체 모습이었어요. 자, 이게 16세기 이후에 가면은 뭘 바뀌니? 친족 공동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친족 공동체 모습이 18세기 이후에 가면은 동요가 됩니다. 해체가 된다. 상당히 혼란하게 지금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문제도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묶어서 봐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신문제 변동은 정치 구조와 또 향촌 구조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세기 훈구에서 살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였었죠. 정치 면에서는 뭐였었어요? 사화. 경제 면에서는 훈구의 농장 확대였습니다. 이걸 비판하면서 누가 등장한 거죠? 바로 살인들이 중앙에 진출했죠. 그러니까 4번에 걸친 사화를 통해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합니다. 누가 많은 피해를 봤어요?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피해를 받지만은 살인들은 지방으로 내려와서 다시 재기에 성공했죠. 지방에 내려오니까 살인의 지위 유지 기반으로서 뭐가 있었어요? 서원, 향약, 예학, 보학, 유양소, 청금록, 향안, 향회, 향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에서 다시 걔네들이 재충전했습니다. 그래서 충전해서 선조 때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살인의 지위가 그만큼 향상이 돼서 그네들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지위 향상 요인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서원, 향약 등등은 반드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천제, 그의 양인과 천인에서 16세기 이후에 반상제로 바뀐 것은 중앙 정치권의 변동과 같이 맞물려서 16세기 이후에 가면은 역시 누구의 사림의 지위가 강화가 돼서 그네를 중심의 사림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15세기 양천제에서의 모형은 이런 모형이었어요. 크게 양인, 천인인데 양인의 구분은 직업, 가문, 거주지에 따라서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맨 밑에 천인의 대다수 누구? 노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요게 이제 16세기 사림의 지위가 강화가 되면서 반상제로 된 모습은 타원형 모습이 나왔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크게 양반과 상민. 그래서 양반. 이때 양반은 성취 신분으로서의 양반이었습니다만은 이때 양반은 세습 신분으로서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관직 1대 양반 1 이런 개념이고요. 여기는 관직 1대 양반 10명 이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민 됐습니다. 상민과 천민의 구분은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만큼 상민의 지위가 꺾였다는 겁니다. 뚝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양반, 상민 이렇게 구성이 됐었어요. 요게 지금 조선 후기 때 와가지고 신분제도가 변동이 됐다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했더니 이렇게 바뀝니다. 누구 만들었어요? 양반만 증가하고 나머지 중인, 상민, 천민은 감소가 된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향촌 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촌락 공동체, 모여 사는 이유는 농경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치? 그래서 왜 모여 사느냐 그러면 노동력을 중시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농경 문화 속에서 노동력을 중시했었던 흔적은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향도도 있었고요. 개도 있었고요. 또 두레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향도나 개, 두레 이런 것들은 16세기 사림들이 짓고 나면서 다 이단음사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고요. 사림들은 그것 대신 전부 향약으로 대체를 시키려고 했었죠. 실제로 향약은 상부상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향도, 개, 두리가 없다고 해도 충분히 향약으로서 그 기능을 커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5세기 촌락 공동체가요. 16세기 이후에 친족 공동체로 바뀌게 된 이유는 뭐였냐? 여전히 똑같습니다. 시골에서도 향촌에서도 누구의 사림 양반들 얘네들의 지위가 그만큼 강화가 됐다는 겁니다. 얘네들의 지위가 강화되면서 중앙 정치권부터 신분제도 그리고 시골 총구석까지 다 누구 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림 양반들, 사림대 판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16세기 이후에 18세기 넘으면서 붕당 정치가 격화가 되면서 모든 것이 휘청거려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 내용은 우리가 이미 그 정치사 파트에서 마무리가 됐었죠.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쪽으로 붕당 정치가 격화가 된 요인은 뭐냐 그러면은 결론은 그동안의 사림의 지위가 이때에 들어오면 어때요? 꺾인 겁니다. 자, 사림의 지위가 약화가 돼서 이렇다. 그러니까 왜 사림의 지위가 약화가 됐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조선 후기 정치, 경제 구조의 변동이에요. 정치, 경제 구조의 변동, 정치 구조의 변동이 난다면 뭔가요? 바로 사림 양반들이 많아진 겁니다. 많아지면서 관직은 하나고, 그래서 붕당 정치가 격화가 되고 또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면서 사림의 지위가 어땠어요? 약화가 되는 겁니다. 경제 구조 변동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바로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하층민들이 신분 상승을 하면서 새롭게 양반계층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반수가 늘어나면서 양반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굉장히 해체가 되는 겁니다. 흐릿흐릿하게 된단 말이에요. 뚜렷했던 것들이.
그래서 산임의 치가 약화되면서 그네들끼리끼리 쌈박질이 나오고요. 그 쌈박질을 막기 위한 치료약도 나왔었고요. 근데 잘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신분제도도 산임의 치가 18세기 이후에 약화가 되면서 신분제도도 변동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좀 늘어났어요? 양반만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양반 계층 내에 어떤 그 혼인을 통한 어떤 그 자식 출산으로 인한 양반의 증가도 있지만은 사실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줄고 양반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얘 맨 밑에 누구예요? 천민입니다. 얘가 1로 올라가죠. 얘가 또 어디로 갑니까? 양반으로 올라갑니다. 중인이죠. 중인이 또 어디로? 양반으로 올라가죠. 결국 양반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얘네들 있죠. 천민이, 상민이 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군공, 또 뭐 소곡은 편성, 양천 온성군이었죠. 또 공로비를 해방하죠. 순조 때 가면 공로비를 풀어서 약 6만여 명의 공로비를 풀어서 얘네를 숫자를 늘리려고 했죠. 얘를 늘려서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로비 해방이라든가 또 도망도 있습니다. 도망.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도망해서 양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상민이 되면서 얘는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상민으로 올라가면은 상민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드냐 이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상민은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이에요. 모든 세금을 부담합니다. 누가 상민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진 방법을 통해서 어디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 때에 농업에서의 광작과 상업에서 도고가 있었죠. 광작과 도고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추적하는 겁니다. 부를 추적해서 양반과 혼인한다거나 족보를 위조한다거나 또는 족보를 매매한다거나 이런 걸 뭐라면 환부역조라고 그래요. 환부역조. 환부역조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맨 밑에 한번 보실래요? 교재 390페이지 밑에서 한 5, 6째 줄 보시면 불법적인 하층민의 신분 상승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위조 또는 한다거나 이거를 뭘 한다? 바로 환부역조 밑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공명척. 이가 항상 따라하는 것이 납속책이에요. 납속책. 곡식을 갖다 바치면은 이름이 비어있는 장부를 주는 겁니다. 장부에다 이름과 벼슬을 써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허직입니다. 실직은 아니고요. 허직이죠. 근데 이거는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불법이면은 이건 합법입니다. 왜 합법이냐면은 국가가 발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봐봐요. 합법적인 신분 상승의 방법에 가지고 있죠. 뭐라고 그러죠? 바로 납속책. 납속을 통한 공명척 발급이요. 이거 불법 아닙니다. 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다시 불법적인 방법 좀 보겠습니다. 모칙유학이라고 있죠. 모칙유학은 유생사칭입니다. 부를 축적을 해서 어제까지 지게 지고 다닌 녀석이요. 삽질하던 녀석이 오늘은 갓 쓰고 도포 입고 양반 행세라고 다녀요. 경전 하나 끼고 이제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 절부대. 그렇죠? 균역법 때 보면 얘네들에게 야, 너 선무공간 해라. 그리고 찬조금 좀 내라.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균역법에서 선무공간포라고 하는 게 나왔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모칭유학이라든가 사칭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중인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상민이 양반으로 올라가서 양반의 숫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 중인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역시 공명척입니다. 이거하고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용어가 뭐라고요? 납속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층민은 줄고 얘만 늘었습니다. 물론 양반 내에 자연 증가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반은 다 같은 양반은 아니고요. 양반의 숫자가 늘었지만은 다 같은 양반이 아니고 양반 내에서도 계층 분화가 됩니다.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양반 뭐라고 해요? 권반이야 권반 또는 벌열 양반이라도 합니다. 벌열 양반.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양반을 뭐라고 그래요? 향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몰락 양반을 뭐라고 하죠? 잔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잔반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옛날에 하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서당에 훈장이 된다거나 또 자리를 짜서 뭘 만들어서 판다거나 이런 것들 해야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몰락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잔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때 신문제 변동에서 자, 용어 정리합시다. 군공, 소고군 편성, 공로비 해방과 도망과 광작 도고를 통한 혼인, 그다음에 족보 위조 매매, 공명첩 납소, 또 유생사칭, 중인의 공명첩과 납소. 자, 밑줄 친 부분 있죠. 여기다가 제목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후기 18세기 이후 조선후기 신문제 변동의 뭐다? 요인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제도가 무너지진 않았지만은 급격히 휘청거렸습니다. 15세기의 모양이 어때요? 뒤집어진 거죠. 왜 그랬냐? 얘네들의 지위가 그만큼 약화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편 중앙 정치권과 신문제도가 휘청거리면서 기존의 사립 양반들, 향촌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사립 양반들의 향촌에서의 지위도 꺾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똑같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네들의 지위가 향촌에서 약화가 되면서 휘청거렸다. 그래서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양반들, 사립 양반들입니다. 옛날 이때 양반들이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구향이라고 그러죠. 구향. 기존 양반들입니다. 조선후기의 상품화폐 경제 발달 속에서 새롭게 등장했던 양반들 뭐라고 그래요? 신향입니다. 신향. 경영형 분홍이라든가 부상들 있죠. 부상이란다면은 뭐 도고, 물주라고 하는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등장하면서 얘네들이 관권과 결탁을 해요. 즉 수령이라든가 향리들이죠. 얘네들과 결탁을 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구향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향권에 도전한다. 그 향권 도전, 그 향권 쟁탈전을 뭐라 한다? 향전이라 한다. 그럼 고래 싸움에 결국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향전이 일어나면서 결국 누가 농민들이만 또 피해를 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세도 정치는 특정 외척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형태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피치층에 많은 어떤 경제에 영향을 줬던 것이 뭐예요? 삼정문란이죠. 삼정 뭔가요? 전정, 군정, 환곡이죠. 그렇죠? 그 삼정문란 속에서 가장 문란했던 것이 뭐라고 그래요? 환곡이라는 환곡. 그래서 삼정문란과 그 다음에 향전 속에서 결국 피치층들은 농민들이죠. 지배층에 도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피치층의 지배층에 대한 최후의 발악, 최후의 도전이 뭐예요? 밀란입니다. 이거 이전에 이제 소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 폭발한 거죠. 그게 뭐다? 밀란이다. 밀란이 있었던 것은 우리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얘네들의 민중의식이 어땠다는 거예요? 신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의미로 보면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커졌다는 겁니다. 특히 조선후기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 중에 민중의식 신장에 영향을 줬던 것 그러면은 천주교라든가 서학이죠. 서학에 대한 반대에서 나왔다는 뭐가 있죠? 동학이 있습니다. 천주교 동학은 지배층의 가치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사상들이에요. 그러나 얘네들 민중의 입장에서는 구원 사상이었었어요. 전부 다 평등 사상을 외치고 있잖아요. 반봉건적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상적 기반에서 민중의식 신장이 됐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배층에 도전하게 됐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밀란이 1811년 홍경래 난과 1862년 철종대 때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뭐가 있어요? 바로 1860년 임술년입니다. 그래서 임술밀란이라고 그래요. 이때 일어났던 밀란을 통틀어서 이러한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조선후기의 상황은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문제 변동은 단순히 신문제 변동만 볼 건 아니고요. 정치권과 향촌구조의 변동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가 390쪽에서요. 몇 쪽까지면 395페이지 있죠. 395쪽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표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에 맨 위에 보면은 조선후기 신분별, 시기별 신분 구성표가 있어요. 울산과 대구 지방에서의 신문 구성표 하나 있죠. 딱히 어떤 퍼센트를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울산에서 보면은 양반 숫자가 26%에서 몇 퍼센트? 1867년 19세기입니다. 18세기 초에는 26%, 그다음에 19세기 중반에 가니까 65%입니다. 늘었죠. 근데 상민, 노비 줄었죠. 밑에 대구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 9명에서 철종대가 양반 70명이 되는 거예요. 상민 53명에서 28명, 노비 37명에서 몇 명? 1명입니다. 요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후기에 신분제도 변동과 향촌구조 변동은 같이 묶어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분제 변동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층이 있죠. 중간 계층에 신분 상승이 있습니다. 교재 391쪽으로 넘어봐요. 자, 보면 서울이라든가 중인들이 있죠. 자, 서울들의 신분 상승 운동이 있습니다. 서울대 신분 상승 운동해 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청요직, 검사관, 규장각 검사관에 등용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 의의만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서울들은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가의 요직에도 진출하는 등 농민의 움직임과 더불어 조선후기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었다. 서울들의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여기에 편승해가지고요. 편승해서 바로 밑에 중인들 있죠. 기술관이라든가 역관들, 얘네들도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전문직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다라는 데 의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391쪽에 나와 있는 중간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에서 서울 그리고 이제 중인들에 대한 신분 상승 운동을 좀 나눠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3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6쪽에 맨 밑에 조선후기 사회 불안의 고조 요인입니다. 이건 어디 보냐면은 이거 봅시다. 아직은 세도 정치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아직은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정치권에서는 탕평책이 실패가 되고 있고요. 신분제도가 동요가 되어 있고 향촌구조가 동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18세기 말 바로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사회의 뭐죠? 사회 동요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18세기 말에 갑자기 조선 후기 사회가 휘청거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요? 정치, 신분제도, 향촌구조의 급격한 동요 속에 나타난 조선후기 사회 모습이에요.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굉장히 불안정입니다. 불안한 사회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390쪽에 맨 밑에 보겠습니다. 신분제가 동요화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죠? 농촌 농민경제가 어때요? 지금 파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또 19세기 재난이라든가 질병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이런 상황에서 도적들도 나오고 있죠. 화적은 육지, 수적은 강, 바다 이런 데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도적지라는 도적들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포, 한강 일대에서 활동했던 서강단, 평양 일대에서 활동했던 폐사군단이 있죠. 397쪽 맨 위입니다. 또 유랑민들을 중심으로 했던 유단, 또 광대들을 중심으로 했던 체단, 이러한 도적들도 나오고 지금 뭘 얘기하자면은 조선 후기의 사회의 모습을, 불안한 사회의 모습을 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예언 도참신앙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은 더 이상 이제 지배층에 기대할 수 없잖아요.
민심도 흉흉해지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이양선까지 출몰합니다. 이양선은 기존의 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위에는 증기기관이 나옵니다.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기존의 배 모양이 크게 이제 돛을 달고 다니죠. 바람을 받고. 그래서 이제 돛이 좀 작아지면서 엔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양과는 다른 배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양선이라고 그러지. 다른 의미는 없어, 이양선은.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배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안으로 밖으로 이때는 굉장한 혼란기였었습니다. 이 시기 때에 민중의식 신장에 영향을 줬다는 뭐요? 천주교하고 뭐가 동학이 나옵니다. 천주교는 종교로 드러나요? 학문으로 드러나요?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서양의 학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서학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서학에 대한 반대다. 그래서 이제 1860년에 경주에서 체제위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동학, 동양의 학문이다. 라고 나온 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학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신앙운동으로 바뀌는 거죠.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390쪽입니다. 천주교 전파 과정을 한번 보세요. 16세기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중국으로 들어온 천주교는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와요. 유럽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는요,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해서 또 종교가 아니라 뭘로? 학문으로 들어온다. 서학이다. 그 과정을 보면은 정조 8년 있죠. 정조 8년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서양인 신부에게 베드로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명입니다.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신앙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서울, 내포, 전주에 신앙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내포는 충청남 도청에 있는 홍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때 천주교의 거점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파급이 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1198쪽에 봐봐요. 처음에는 천주교 확산에서 정부에서는 냅둬버렸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누구 때인가요? 정조 때죠, 정조 때. 시기는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집권 여당이 누구였었어요? 시파였나요? 아니면 벽파였나요? 시파죠. 시파는 사도세자, 그러니까 정조 아버지가 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동정표를 보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파. 벽파는 사도세자의 조신함을 비판했던 사람들이었었죠. 중에서도 정조 때는 시파 중에서 누구야? 노론이야, 소론이야, 남인이야? 남이죠, 남인. 남인들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야당은 벽파. 중에서도 노론이 주축이었었죠. 여러분들 정조의 탕평책을 뭐라고 그랬던가요? 줄론탕평이죠. 줄론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가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줄론탕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당은 예내리였었습니다. 근데 천주교를 수용해서 영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노론이야, 남인이야? 남인이란 말이에요. 강한 탄압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때는 천주교 저러다 그만두겠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계속 파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바로 밑에 금지령을 내려. 안 먹히죠. 또 박해를 해. 안 먹히죠.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860년에 뭐가 나와? 동양의 학문이다. 서학에 대한 반대다 해서 동학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흐름이에요. 그럼 천주교가 박해를 받은 이유는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몇 개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주교가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유는 일단 평등 사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세 사상입니다. 영생 사상이죠. 내세 사상. 평등은 반봉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반이고요. 제가 이제 어떤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평등 운운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맨날 외치는 거예요. 기분 안 좋겠죠. 신분제도를 위협하는 건데, 그렇죠? 반봉건적인. 영생 사상은 현세 부정적인 겁니다. 사후 세계를 예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다음 세상은 안 그럴 것이다.
그 현재 지배계층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주교가 박해도 불구하고 교세가 계속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평등하고요, 영생사상, 이것이 불우한 계층도 있죠. 피치층, 이 불우한 계층과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이 불우한 계층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박해도 불구하고 교세는 계속 확산될 수가 있었다. 여기에 따른 이제 반발이 바로 뭘로 나왔다? 동양의 학문이다 해서 동학이 나오게 됐다. 이런 흐름이에요. 또 하나 천주교 박해의 요인은 뭐냐면 전례 문제입니다. 제사의식을 무시하는 거죠. 전례 문제. 이건 윤기충 모친상에서 비롯되었었던 바로 신의 박해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신의 박해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세와의 결탁 우려입니다.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거예요. 이 외세와의 결탁 우려는 황사영 백서 사건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을 두고 한 얘기다. 이 황사영 백서 사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 천주교가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거다. 박해도 불구하고 교세가 계속 확산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 그러면 평등과 영생 사상이 불안계층과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박해도 불구하고 계속 교세가 확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세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단 금지령이 내려지게 된 사건이 있죠. 정조 때 두 사건이 있습니다. 추조 적발 사건하고요, 반회 사건이요. 추조는 형조의 별칭입니다. 형조. 그러니까 형조의 관리들에게 예배를 보다가 들통난 사건, 줄여서 추조 적발 사건 이렇습니다. 이벽, 이승훈, 정약용, 권철신 등이 김범우라는 사람 집에서 예배를 보다 들통난 거예요. 참고로 김범우는 중인입니다. 중인이고요. 김범우가 자기 집을 명례당이다 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보다가 들통이 난 겁니다. 이 명례당 집에 명동성당 부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1785년에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교세는 관계없이 확산돼요. 그래서 곧바로 1789년 반회 사건이 있습니다. 남인의 이가완, 이승훈, 정양 등이 판촌, 김석태라는 사람 집에서 예배를 보다가 들통난 사건이에요. 지금 거기에 반회 사건이라고 했나요? 판촌. 판촌은 성균관 있죠. 국립대학 성균관 옆에 딸린 마을이에요. 판촌인데 이 판촌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도축장입니다. 도축장. 조선시대 때 좀 천실했던 백정들의 거주지예요. 백정들. 거기 나와 있는 판촌 누가? 김석태란 사람 집에서, 김석태는 백정이거든요. 누구랑 같이 양반들이 김석태 집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는 겁니다. 양반, 백정 다 모여가지고 이 들통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회 사건이라고 그래요. 판촌에서의 모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김석태 등을 잡아다 죽이고요. 천주교 서적을 전부 소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추조적발 사건과 그다음에 반회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계속 확산됩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평등과 영생사상이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조 때에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게 1791년에 뭐예요? 신의 박해입니다. 1791년에 신의 박해예요. 신의 통공이 있었던 시기 아닙니까? 1791년은 수공업에서의 신의 통공은 수공업자의 명단이었던 공장안을 폐지한 조치였고, 상업에서의 신의 통공은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조치였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신의 박해는 진산사건이라고도 그래요. 진산사건. 전라도 진산입니다.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간단하게, 그러니까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천주교 박해 요인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전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제
이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하여 신주를 불태우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자 진상군수 신사원이라는 사람이 얘네를 잡아다가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머지 천주교 박해는요, 뭐 대표적인 4대 박해 그렇습니다만은 그 천주교 박해는 전부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신의 박해 결과를 좀 봐봐요. 시파의 지지를 받고 있던 정조는 시파와 연결된 천주교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유, 큰 탄압 없었다. 시파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남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집권 여당이었고요.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이 또 누구였어요? 시파 남인이었거든. 그러니까 강하게 치겠느냐 이거예요. 아마 손방망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누가 나오나요? 순조가 나오죠. 순조 즉위하자마자 뭐가 터지세요? 신유 박해가 터집니다. 1801년에 신유년에 신유 박해예요. 자, 신유 박해의 결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의 결과 실학이 퇴주하고요. 또 하나는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집니다. 백서 비단에다가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유학회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정조가 죽고 순조 즉위하죠. 정조 때 집권 여당은 남인시파고요. 야당은 벽파 노론이에요. 정조 죽고 나자 순조 즉위하자마자 벽파 노론 있죠. 얘네들이 줄론 탕평으로 인해서 얘네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억압을 많이 받았는데 순조 즉위하자마자 천주교를 빌미로 해가지고 신유년에 얘네들을 친 겁니다. 이것이 신유박해예요. 명분은 뭐냐면은 야 너네들 천주교 관리 잘못해서 계속 교세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천주교 문제로 얘네들이 기존에 얘네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유박해입니다. 그래서 신유박해 결과 찾아서 체크해 놓으세요. 실학이 퇴주하고 황사영 백서 사건이 나왔다. 왜 실학이 퇴주했냐? 남인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남인들이 피해를 보면서 실학이 퇴주하고 있죠. 대부분의 실학자는 남인계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황사영은 이 사건의 전말을 비단에 써가지고 충청도 제천에 가면 배론성지가 있습니다. 배론. 그 배론성지에 들어가서 토구를 파고 이 글을 써요. 북경에 주교에다 갖다 바치고요. 주교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문서예요. 군대를 요청해서 얘네들 뭐 하나 좀 쳐달라는 거예요. 혼 좀 내달라는 겁니다. 이거 종교 문제가 아니다. 신유박해는. 그래서 황사영이가 비단에다 글을 썼는데 그것이 들통이 납니다. 이것이 아까 천주교 박해 요인 뭐죠?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유 박해 결과 실학이 퇴주하고 황사영 백서 사건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유 박해 직후에 이제 순조부터 세도 정치로 간다고 그랬죠. 안동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로 넘어갔는데 참고로 순조 헌종 철종 그러죠. 자, 헌종 나오고요. 이거 풍양조씨입니다. 헌종대 풍양조씨. 그 다음에 철종이 있죠. 철종대 때는 누군가요? 다시 안동 김씨입니다. 세도 가문이. 이 안동 김씨 세도 때는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완화가 된 시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교세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세도하에서 천주교의 교세가 계속 어때요? 확산이 돼 나갑니다. 자, 이것이 교재 398쪽에 신유박해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박해 마지막 절에 보겠습니다. 신유박해 이후에 시파인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하에서 천주교 탄압이 완화되면서 정하상의 노력으로 순조 25년에 조선 교구 설치를 로마 교황으로부터 정식 승인받습니다. 그러니까 북경 교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조선교가 독립이 되는 겁니다. 또 모방, 샤스탱, 앙베르 등 프랑스 인물들이 몰래 들어와서 교세는 점차 확산이 돼 나갔다. 그 과정에서 정해 박해가 터집니다. 이 정해년의 정해 박해는
교세 확산된 상황에서 전라도 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1827년에 정해 박해가 되겠습니다. 즉 신앙촌이 형성이 돼서 교세 확산된 상황에서 신앙타운이 형성이 돼요. 그 신앙촌 내에서 천주교도끼리 싸움이 일어났어. 전라도에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하다. 그래서 이 신앙촌을 관아에 고발해버립니다. 그 신앙촌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타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해박해 결과 바로 어디 지역이죠? 전라도 지역에 천주교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조 다음에 헌종대 때 풍양조씨가 집권한데, 풍양조씨는 누구냐면은 순조 즉위하자마자 신유박해를, 정치적인 문제로 신유박해를 자행했던 누구죠? 벽파노론입니다. 벽파노론이에요. 자, 보세요. 신유박해나 정해박해나 관계없이 교세는 계속 확산되고 있었죠.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종대 풍양조씨가 집권하고 이 노론 벽파 얘네들이 그 천주교 교세 확산에 찬물 한번 끼얹어 버린 거죠. 그게 바로 헌종대 때 일어났었던 뭐라고요? 기해박해였었다. 그죠? 기해년의 기해박해입니다. 맨 밑에 한번 보세요. 1839년의 사건입니다. 기해박해 찾아서 체크 좀 해봅시다. 기해박해 결과 오가작통법, 또 척사유놈이죠. 척사유놈이 발표가 되는 계기가 됐다. 오가작통법은 종래는 농민 통제 목적이에요. 근데 헌종대 때 오가작통법은요, 농민 통제가 아니라 뭐 하자는 거죠? 바로 천주교 교세 확산을 막자는 거고요. 척사유놈이라고 하는 거는 사교를 배척하라는 어명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특별 담화문 이런 정도 해석할까요? 그래서 실학의 태조와 황사영 백서 사건을 이야기했던 천주교박해는 뭐라고요? 신유박해입니다. 한편 오가작통법과 척사유놈을 발표하게 됐던 천주교박해는 뭐라고요? 기해박해예요.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기억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1839년에 기해박해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해박해 이후에 병호박해가 헌종돼 또 한번 터져요. 자, 병호박해는 여러분들 교재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장에 399쪽에 보시면은 병호박해가 있죠. 병호박해는 뭐냐 그러면은 김대근 신부 있죠. 김대근 신부의 순교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밑줄 좀 그어놔요. 1846년 병호박해입니다. 김대근, 우리가 최초의 신부 아닙니까? 김대근 신부의 순교 사건을 헌종대 때 뭐란다? 바로 병호박해란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기해박해건, 병호박해건, 순조 때 신유박해건, 아니면 정해박해건 관계없이 교세는 계속 확산이 된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겁니다. 평등과 영생사상이 불안계층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속 확산이 돼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철종대 때 들어와서 안동김씨 세도화에서 역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완화가 되면서 교세는 꾸준히 확산이 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위에 보겠습니다. 399쪽에 위에 병호박해 셋째 줄 봐봐요. 철종대 안동김씨가 재집권하자 천주교 탄압이 완화되어서 프랑스 신부도 입국하여 포교하면서 교세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근데 철종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고종이 나옵니다.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흥선 대원군이 돼서 섭정을 합니다. 1863년에서 73년까지 섭정을 하죠. 이때 최후의 천주교 박해가 터져요. 그게 뭐예요? 병인 박해입니다. 1866년에 병인 박해야. 이 병인 박해에는 국내 신도가 약 8,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프랑스 신부 12명 중에서 9명이 죽어요. 그 중에 3명 중에 1명 리델 신부가 있는데 그 리델 신부가 북경으로 탈출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프랑스 함대가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강화도를 점령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1860년 그해 병인년의 양요입니다. 양요란 얘기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서양이 일으킨 소요, 난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미년의 신미양요 이러죠.
그래서 병인 양요 때에 강화도가 이제 약탈되는 그러한 계가 되죠. 이 병인 양요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흥선대원군대 때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천주교의 박해, 자, 정조 때 신의 박해, 순조 때 신유, 그 다음에 정의 박해, 전라도, 헌정대 때 기의 박해와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 순교 병호 박해, 그리고 이제 고종대 때 와가지고 뭐죠? 흥선대원군대 병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계속 확산했다. 이유는 평등사상과 영생사상이 불안계층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교세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1860년 경주 잠반, 누구죠? 최재우에 의해서 동양의 학문이다 해서 동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교재 4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학의 중간에 있죠. 동학에 의해서 성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학은 전통적인 민족 신앙을 토대로 유교, 불교, 도교, 천주교 교리까지 일부 흡수한 종합적인 종교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민족 신앙이 있습니다. 미치려고 그럽시다. 단군 신앙입니다. 그리고 유교, 불교, 도교, 천주교의 교리라고 그랬죠. 천주교에 대한 반대인데 천주교하고 동학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바로 평등 사상입니다. 평등. 교리 좀 볼까요? 철학적으로서 동학은 주기론이에요. 주리론이에요. 주기론입니다. 우리가 성리학에서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성리학에서 주, 리, 주기랬죠. 이언적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이황에 의해서 집대성이 된 리는 도덕적, 원리적, 관념적인 거고 기는 서경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완성된 거예요. 그 주기철학은 현실, 개혁적, 실천적인 거.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겁니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이나 개화사상은 주기철학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위정척사 사상, 주리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동학은 주기론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샤머니즘적, 미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도교적이다. 그러니까 왜 미신적이냐 그러면 뒤에 부적을 중시한다고 부적. 그래서 미신적이다. 이 부적을 갖고 다니면 몸이 상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또 하나는 도교적이다. 주술을 중시했다. 그래서 도교적이라고 그래요. 사회적으로는 인내천입니다.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평등이죠. 평등. 그 다음에 후천개벽을 내세워서 조선왕조를 부정하죠. 혁명사상을 내세웁니다. 조선왕조 운이 다했다. 이제 조선왕조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상적으로는 동학은 내세적인 거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현세 구복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동학의 교조 최재우가 1863년에 처형이 됩니다. 64년에 처형이 됐던 이유를 동학의 교리에서 체크 좀 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조선왕조를 부정한 뭐예요? 혁명사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최재우는 1864년에 혹세 무민의 죄로 처형이 됩니다. 세상을 연옥하고 백성을 무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60년에 만들어진 동학은 1864년에 최재우가 처형이 되면서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개항이 되고 다시 1880년대 2대 교주 누구예요? 최시영에 의해서 충청도 보훈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이 다시 재정비가 됩니다. 이 재정비가 돼서 이 사상을 토대로 나중에 동학 농민운동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동학운동에서 따로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조선후기의 정치구조 변동과 신문제 변동과 향촌구조 동요 속에서 기존 양반의 세력이 약화가 되고 예넬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넬과 예넬 간에 향권 쟁탈전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농민의 피해는 향전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 저 삼정문란에서 농민의 피해가 나오고 그것이 결국 뭘로 밀란으로 폭발했는데 밀란에 폭발한 민중의식 신장을 전제로 한다. 그 민중의식 신장에 영향을 줬던 것이 지금 나와 있는 보다 천주교나 동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피치층의 지배층에 대한 도전, 밀란인데 밀란은 최후의 방법이에요.
소극적인 방법도 있었어요. 즉 밑에 다음 장에 401페이지 한번 가봐요. 맨 밑에 보시면은 유망, 피역, 화전민화, 도적화. 이게 결국에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겠죠. 그것이 맨 밑에 뭐요? 소청. 뒤로 갑시다. 괴서, 벽서.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요즘에 대자보입니다. 대자보. 와언, 산호, 호소, 상언이라도 그래요. 원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지배층에 대한 피치층의 마지막 최후의 방법은 뭐다? 그게 이제 뭐요? 밀란이다. 그 밀란의 시발점이었던 것이 1811년에 뭐죠? 홍경래난과 순조 때입니다. 이거는 철종대, 안동김씨 때. 철종대 때 진주밀란, 단성밀란, 진주밀란을 포함한 임술년에 일어났던 밀란이다. 임술밀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밀란을 통해서 조선의 사회 모순이 수습이 됐나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중들의 불만은 계속 누적이 돼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누가 등장하죠? 흥선대응군이 등장하죠. 대응군이 등장해서 세도 정치로 정치경이 문란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한 뭐죠? 왕권 강화책 나오고요. 또 삼정문란을 통해서 민생 파탄 나오죠. 그래서 민생 안정책 나옵니다. 밖으로는 통상 요구가 막 나왔습니다. 열강에 그 통상 요구에 대한 통상하자 하지 말자. 이게 대응군이 등장하게 된 하나의 배경과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응군의 개혁 정책은 진행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흥선 대응군 부분에서 살펴보기라고요. 교재 402쪽에 나와 있는 밀란의 시발점이었던 그 홍경래난. 비록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최초의 밀란이었었다. 밀란 홍경래 경문이 있죠. 그 경문을 읽어보시면서 지역적인 차별도 있고요. 또 삼정문란으로 인한 민생 파탄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밀란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1862년 임술년의 밀란의 시발점이 됐었던 뭐가 있어요? 단성밀란과 뒷장에 보시면은 진주밀란이 있습니다. 백건당의 난이라고 그러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이거는 수습을 하기 위해서 어우르고 달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건은 쉽사리 진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밀란을 보면은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 1862년에 이 밀란을 우리가 보면은 홍경래난은 여기죠. 평안도 가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1862년의 밀란은 단성에서 시작됩니다. 단성은 진주 바로 위에요. 진압됩니다. 진주로 갑니다. 진압됩니다. 옆 동네로 갑니다. 다 진압이 돼요. 동시다발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옆 동네에서 일어나면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번지는 거예요. 들불처럼 번집니다. 비록 이때 밀란은 다 실패했지만은 밀란을 통해서 민중의식은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신장이 될 겁니다. 야,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제약을 해야겠다. 옛날 같으면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 텐데 그렇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민중의식에다가 나중에 동학 사상이 동학이라고 하는 휘발유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동학 뭘로 나온다? 농민운동으로 나온다.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이게 이제 개항 이후에 1864년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전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수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403쪽에 보시면은 그 삼정이정청이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그 삼정이정청은요, 진주밀란 이후에, 그러니까 1862년 진주밀란 이후에 삼정을, 전정군정 항공입니다. 삼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존의 고급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삼정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은 1862년, 그러니까 진주밀란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전에 나온 게 아니라 진주밀란 이후에 정부의 대책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 시기에 여러분들 눈여겨 좀 봐주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잘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밑에 사료 있죠? 진주농민봉계 사료까지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후기 사회사 부분은 신문의 변동과 향촌구조의 변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피치층의 의식신장에 영향을 줬던 천주교, 동학,
이거를 토대로 했었던 밀란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이후 부분은 흥선대원군 등장 부분에서 다시 부원을 해서 연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태동기의 사회사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 문화사 부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